이까지 같은 집안이랑 사돈은 안 돼. 이거나 먹고 꺼져. 끈적한 당면과 기름 범벅인 잡채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뜨거운 참기름이 이마를 타고 뺨으로 흘러내렸어요.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고 서른에 된 양복에는 당면이 들러붙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상견례 자리. 35년 만에 사돈으로 만난 중학교 동창은 보란듯이 제 얼굴에 음식을 부어버렸습니다. 녀석은 제 꼴을 보며 낄낄거렸지만 저는 말없이 냅킨으로 얼굴의 기름기를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기름기를 닦아내는 순간 단순한 복수가 아닌 뼈를 깎는 참교육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6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후 4시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 구석에 자리 잡은 20평 남짓한 약국. 은혜약국의 유리문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약국 안 58살의 한성민은 하얀 약사 가운을 입고 처방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독서용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약장은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오래된 공기청정기가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원장님, 이번 달도 약값 다음 달에 드려도 될까요? 70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에 든 처방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주세요. 건강이 우선이죠. 성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나갔어요. 약국 안쪽 조제실에서 30살의 한예린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아빠, 오늘 상견례잖아요. 긴장되시죠? 예린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조금. 긴장되는구나. 성민이 안경을 벗어 닦으며 대답했어요. 도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성민의 얼굴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성민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 5시 성민은 약국 안쪽 작은 창고 겸 휴게실로 향했어요. 낡은 옷장을 열자 서른에는 좋게 된 양복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구식이었고 소매 부분은 약간 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성민은 조심스럽게 양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양복 안감을 펼쳐보니 작은 글씨로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예린 탄생 기념. 성민의 손끝이 그 글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30해 전 딸이 태어난 그날의 기쁨이 떠올랐어요. 아빠, 그 양복 또 입으시게요? 예린이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응, 중요한 날에만 입기로 했잖아. 내가 시집가는 날에도 이걸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려고 했어. 성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빠, 예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성민은 양복으로 갈아입고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구두도 오래됐지만 정성껏 닦아뒀던 것이었어요. 자, 그럼 출발할까? 네, 아빠. 두 사람은 약국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시간쯤 달려 남산 자락의 고급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어요. 송현이라는 간판이 고풍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최신형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성민의 낡은 세단이 그 사이로 들어가자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어요. 성민의 차를 보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열쇠 주시면 주차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옆에서 대기하던 다른 직원의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은 아무렇지 않은 척 열쇠를 건넸어요. 예린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들어가요. 응, 괜찮아. 우리 들어가자. 성민이 딸의 손을 다독이며 식당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입구를 지나 안내받은 VIP 룸 앞. 성민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긴장되시죠? 저도 떨려요. 예린이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어요. 우리 예린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빠는 믿는다. 들어가자. 성민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룸 안에서는 이미 상대방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룸 안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한옥 스타일의 천장을 비추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남산타워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테이블 맞은편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에 앉은 남자는 58살의 정상우였어요. 손목에는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금색 롤렉스, 이탈리아제 맞춤 양복의 소매에서는 다이아몬드 커프스 버튼이 빛났습니다. 그 옆 안에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32살의 정도연은 수수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나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길이 좀 막혀서요. 성민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시죠. 상우가 손짓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성민의 낡은 양복을 훑고 있었습니다. 성민과 예린이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성민입니다. 정상우입니다. 정상제약 대표로 있습니다. 상우가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금속 케이스에서 고급 용지로 만든 명함을 탁 소리나게 놓았습니다. 성민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어요. 저는 명함을 따로 만들지 않아서요. 동네에서 작은 약국을 합니다. 약국이요? 어디서요? 성북구 쪽의 은혜약국이라고 작은 곳입니다. 아, 네. 약국도 요즘 힘들다던데요. 편의점도 약 팔고 온라인 약국도 생기고. 상우의 목소리에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실례입니다. 도연이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뭐가 실례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상우가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성민은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문을 노크하며 들어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특선 코스로 주세요. 아, 한우는 툭불 등급으로 바꿔주시고요. 우리 여기 단골이거든요. 상우가 능숙하게 주문했어요. 저희는 기본 코스로 주세요. 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시 급이 다르네요. 상우가 중얼거렸지만 테이블 전체에 들릴 만큼 컸습니다. 상우는 성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혹시 성동중학교 다니셨어요? 성민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는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 한성민 맞네. 세상 참 좁다.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맞지? 공부만 하던 애. 약사 된다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던.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상우야, 오랜만이구나. 오늘은 아이들 자리니까 예의를 지키면 좋겠다. 성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예의? 하? 거지가 무슨 예의? 상우가 빙긋이 웃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옛날 친구 만났는데 반가워서 그러는 거야. 상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35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복도에서 돈을 빼앗던 일, 진흙에 가방을 던지던 일. 야, 너 기억나? 내가 너 급식비 받아먹고 가방도 버리고 그랬잖아. 추억이다, 추억. 상우가 낄낄거렸어요. 성민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상우야, 그건 35년 전 일이야. 우리 이제 어른이고. 야, 어른 됐으면 뭐해? 너 여전히 쪼달리잖아. 상우가 성민의 양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 양복 봐라. 몇십 년 된 거야? 구두도 달았고. 시계는 또 뭐야? 10,000원짜리. 성민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아. 내가 말하고 있잖아. 상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예린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한성민. 우리 도연이한테 붙어서 한 몸 잡으려는 거 아니야? 나는 돈에 관심 없어. 우리 예린이가 도연 씨를 좋아하니까 축복해주러 온 거야. 성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좋아하면 뭐해? 집안이 안 맞는데. 상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넌 변한 게 없구나. 돈으로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거. 뭐, 너 지금 나한테 훈계질이야? 훈계가 아니라 사실이지. 상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야, 한성민. 네가 뭔데? 뭔데 나한테 이래? 쥐뿔도 없는 게. 성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상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거지 같은 집안이랑 사돈 목매져. 네 딸 데리고 나가. 상우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노크되며 종업원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메인 요리 나왔습니다. 종업원은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테이블 중앙에 접시들을 놓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가 놓였습니다. 윤기나는 당면, 참기름 냄새가 룸 안가득 퍼졌어요. 상우의 시선이 그 잡채에 멈췄습니다.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야, 한성민. 너 급식실에서 잡채 나오면 환장했지? 내가 아직도 기억해. 상우가 갑자기 잡채 접시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도연이 화들짝 놀라며 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상우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에따, 이거나 먹고 꺼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상우가 접시를 성민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어요. 끈적한 당면이 성민의 정수리를 덮쳤습니다. 뜨거운 참기름이 섞인 국물이 이마를 타고 눈썹 위로, 볼을 타고 턱으로 흘러내렸어요. 시금치와 목이버섯이 안경알을 가렸고 기름기가 번들번들 빛나며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서른에 된 양복 어깨에는 당면이 들러붙었고 참기름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성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면 가닥이 어깨에서 툭툭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죠. 아빠. 예린이 비명을 삼키며 벌떡 일어났어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예린이 냅킨을 움켜쥐고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얼굴을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아휴, 속이 다 시원하네. 3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상우만이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하얀 비단 손수건을 꺼냈어요. 급히 성민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성민은 도연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공포와 죄송함으로 범벅이 된 그 선한 눈빛. 아비와는 다르구나. 성민이 말없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당면이 양복에서 툭툭 떨어졌어요. 예린의 손을 잡고 천천히 룸문을 향해 걸었죠. 야, 도망가네. 역시 쫄보는 평생 쫄보야. 상우의 비웃음이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성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예린아, 잠깐만. 도연이 뒤따라 일어나려 하자 상우가 아들의 팔을 확 붙잡았습니다. 앉아. 저런 것들 쫓아가지 마. 도연은 멀어져가는 예린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식당 밖. 하늘에서 빗방울이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당 앞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자마자 예린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양복 얼룩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에 기름기가 번졌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죠. 아빠,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예린이 손수건을 놓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집안인 줄 몰랐어. 아빠, 내가 죄인이야. 성민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린아, 이 양복 말이다. 이거 내가 태어난 날 샀던 거야. 예린이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성민이 양복 안감을 살짝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빗물에 젖었지만 예린은 또렷이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예린 탄생 기념. 30해 전 내가 태어난 날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중요한 날에만 입으려고 30해를 아껴 입었지. 내가 시집가는 날도 이 옷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려고 했는데 성민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성민도 딸을 꼭 끌어안았죠. 빗속에서 부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린아, 너 먼저 들어가라.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 아빠는요? 아빠는 조금 이따 갈게. 성민은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 예린을 태웠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성민은 홀로 빗속에 남았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얼굴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잡채 기름기가 빗물에 씻겨 내려갔죠.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다정한 아버지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성민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빗물에 젖지 않게 몸으로 감싸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어요. 팀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 팀장, 나야. 정상제약 알지? 정상제약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 조사해봐. 구린데가 있는지. 다음날 아침 9시. 정상제약 본사 회장실. 상우는 기분 좋게 출근해서 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통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골프 약속 있으십니다. 그래, 알았어. 상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일은 이미 잊은 듯 했어요. 책상이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한빈병원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상우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143호 신약 말인데요. 환자들 부작용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우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그건 개인차 아닙니까? 약은 원래 그런 거고. 아니요, 회장님. 식약처에서 사용 중단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뭐? 상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거래처 의료기기 업체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계약 파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본사 지시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요. 뚝.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소장 도연이었어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연구소로 오시겠습니까? 무슨 일인데? 식약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상 데이터 전수조사 들어간답니다. 상우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뭐라고? 상우가 급히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누가 감히 우릴 건드려? 대체 누구야? 회의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도연과 임원 몇 명이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도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이었어요. 제목 정상제약 신약 143호 임상시험 재심사 착수. 상우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미 승인 났는데 무슨 재심사야?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임상 데이터 조작 의심이래요. 누가 제보를 해? 상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회계팀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거래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회수 검토 중이랍니다. 무슨 소리야? 정상제약이 식약처 조사 대상이 됐다는 소문이 금융권에 퍼졌답니다. 상우는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의자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대형 병원 3곳에서 납품 계약 중단, 제약 유통업체에서 거래 보류, 협력연구소에서 공동연구 취소,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었어요. 저녁 6시, 상우는 회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쏟아진 악재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상우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무겁게 흐려지고 있었죠. 이건 뭔가 조직적이야.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정상제약 임상 조작 의혹이 포털 뉴스에 떴습니다. 상우가 컴퓨터를 켰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실시간 검색어 5위 정상제약 임상 조작. 기사 제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상제약 신약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환자들 부작용 속출. 식약처 특별조사 착수. 업계 전부터 소문 있었다 증언. 댓글창이 난리였어요. 역시 제약회사 믿을 게 못 돼. 환자들 생명 갖고 장난치나. 상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법무팀 불러. 대응 방안 세워야 해.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11시. 상우는 여전히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때는 저 불빛들이 모두 자기 것인 양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하나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상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돈으로 사람을 밟고 올라온 자신이 이번에는 법이라는 거대한 힘에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바로 어젯밤 자신이 잡채를 던진 그 남자라는 것을. 상우의 손에 든 위스키 잔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상제약 본사 로비는 취재진들로 북적였어요. 식약처 특별조사팀 방문.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회장님, 임상 조작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환자 피해 보상 계획은 있습니까?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회장실 앞.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식약처 조사팀이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3명의 조사관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식약처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에 식약처 배지, 차분한 표정. 상우는 그 남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한성민? 몸이 얼어붙었어요. 성민은 대답 없이 회장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명함 케이스를 꺼내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놓았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상임 자문위원, 특별조사팀 수석조사관, 한성민. 상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마 내가 그 자리에? 성민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상우야. 상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 목숨줄을 쥔 게 저놈이었어. 상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민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3년치 임상시험 데이터 다 봤어. 성민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임상 3상 데이터 조작, 부작용 보고서 은폐, 의료기기 부정거래. 그건 업계 관행이야. 상우가 소리쳤어요. 관행이 범죄를 정당화하지 못해. 성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성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환자 피해 총 127명. 그중 중증 부작용 43명. 상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걸려 비틀거렸어요. 성민아, 아니 조사관님. 한 번만. 상우가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돈 줄게. 얼마든지. 100억? 200억? 성민이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내가 내 급식비를 빼앗을 때 나도 그렇게 빌었지. 그때는 애들이었잖아. 철없어서 그랬어. 성민이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려서 철이 없었다고? 일주일 전 그때도 너는 웃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법 앞에서 웃는 거야. 성민이 서류를 꺼내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쾅! 약사법 위반. 쾅! 의료기기법 위반. 쾅! 임상시험 관리 기준 위반. 쾅! 형사고발 조치. 안 돼. 상우가 바닥을 기어갔어요. 성민의 바지단을 붙잡았습니다. 성민아, 제발. 우리 35년 친구잖아. 성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상우의 절규가 들렸어요. 성민아, 한 번만. 제발. 성민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상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희미하게 보였죠. 상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잡채 한 그릇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것을. 이틀 후 정상제약 이사회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회장님, 회임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상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상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회의가 끝나고 상우는 혼자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듯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청 담당국장. 뚜루루, 뚜루루.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은행 지점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차갑게 거절당했어요. 세 번째, 정치인 보좌관. 의원님 좀 바꿔줘. 급한 일이야.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상우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들 왜? 평생 돈으로 쌓아온 인맥들이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들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로 살 수 없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사 주식, 재산 다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나가겠어요. 상우가 비틀거렸어요. 그날 상견례에서 장인어른 얼굴에 잡채를 던질 때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같이 던지신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예린이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이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어요. 도연아, 안 돼. 상우가 아들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뿌리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상우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재산도 회사도 이제는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상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5년 전 빼앗은 급식비, 일주일 전 던진 잡채,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이틀 후 도연은 정상제약 연구소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연구소 서류 보관실. 도연은 오래된 캐비닛을 열고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발견하고 싶지 않았지만 찾아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임상 3상 데이터. 부작용 발생률 23%가 3%로 붉은색 펜으로 수치가 수정되어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파일. 환자 부작용 보고서. 심각한 부작용 사례들이 경미함으로 재분류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파일. 의료기기 부정거래 계약서. 리베이트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서류는 끝없이 나왔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거짓이었어.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사기 소리만이 조용한 연구소에 울려 퍼졌어요. 새벽 3시, 도연은 복사한 서류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뒤돌아보았어요. 이곳에서 보낸 4년.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 호텔 컨퍼런스룸에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로 도연이 올라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정상제약 전 연구소장 정도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도연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정상제약이 3년간 조작한 임상 데이터입니다. 플래시가 더 세게 터졌어요. 환자분들을 속였습니다. 부작용을 은폐했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도연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연은 피해 환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 환자 가족이 도연을 보고 달려들었어요. 내가 여길 어떻게 와? 중년 여성이 도연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철서? 뺨을 후려쳤어요. 도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 동안 도연은 23곳의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든 피해 환자들에게 사죄했어요. 자신의 적금, 펀드, 비상금을 모두 해약해서 병원비로 나눠줬습니다.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성민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성민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게. 성민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네. 성민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민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된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을 필요는 없어. 성민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꺼내 도연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창업 자금으로서. 아버님, 저는 받을 자격이. 도연이 손을 저었어요. 성민이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돈은 깨끗해. 그러니 떳떳하게 쓸 수 있을 거야. 이제 자네 길을 가게. 성민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도연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절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평생 갚겠습니다. 성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예린이를 행복하게 해주게. 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이 떠나고 성민은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원수의 아들이 이제 내 아들이 되었구나. 성민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어요. 피고인 정상우. 약사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임상시험 관리기준 위반. 상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우의 몸이 흔들렸어요. 손에 채워진 수갑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교도관들이 상우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상우가 방청석을 돌아보았어요. 아들 도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성민이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상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소리 없이 입모양만 만들었어요. 성민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상우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성북구 주택가 작은 한옥 건물에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정직 약국. 페인트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새 간판이었어요. 도연이 흰 약사 가운을 입고 약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약국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벽에는 정직한 조제, 투명한 상담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도연이 돌아보다가 멈췄습니다. 성민과 예린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님, 예린아. 도연이 급히 가운을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소문 듣고 왔네. 약국 오픈했다며? 성민이 주위를 둘러보며 웃었어요. 네, 덕분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은 많나? 아직은 적지만 정직하게 하니 단골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성민이 벽에 걸린 문구를 보았어요. 정직한 조제, 투명한 상담. 좋은 글이구나. 이제 이 길만 가려고 합니다. 도연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예린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자랑스러워요. 성민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린이와의 결혼을 허락하네.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예린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자네는 아비와 다르네. 잘못을 바로잡고 정직하게 시작했어. 성민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린도 울먹이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성민도 딸을 토닥였습니다. 약국 밖으로 나오자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성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정직함은 결코 지지 않는다. 성민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벚꽃잎이 성민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그는 그것을 손으로 받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실려 높이 올라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